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회계학의 마지막 단원인 14절의 기타 원가 계산 제도. 요즘은 이 원가 계산 제도가 다양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지 않고 여러 가지 기준법이 나왔는데, 맨 먼저 기타 원가 계산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맨 먼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기타 원가다. 그럴 때 표준 원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 표준 원가는 어떻죠? 하는 말인데,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갖다가 사전에 의해되는 표준을 잡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바로 직접 재료비, 노무비. 다 우리가 직접이라는 얘기가 되죠. 직접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제조 간접비. 이 제조 간접비.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결합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원가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3대 요소를 미리 뭐가 되느냐 하면은 기준을 잡는다 이겁니다. 기준을 잡아놓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표준을 미리 먼저 설정하자 이겁니다. 표준 원가를 잡아주자. 이 표준 원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왜 되느냐,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나 제조 간접비나 이걸 갖다 표준을 갖다 미리 먼저 잡자. 표준을 잡아두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차이를 갖다 분석하며 이끌어가자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사전에 표준 원가를 잡아두자. 그래서 사전에 뭐가 되느냐, 그럼 미리 먼저 원가를 잡아주자 이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바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의해되느냐 표준을 잡는다 하는 이야기가 표준 원가가 되고, 표준 원가의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느냐 하면 내용의 핵심이 바로 차이 분석이 되겠습니다. 차이 분석이 어떠냐, 유리한 차이냐 불리한 차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갖다 우리가 따져야 되죠. 그럼 이제 실제 원가하고 실제 나중에 봤을 때 일어난 원가하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실제 원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왜 되느냐 그러면 표준하고 우리가 잡아둔 원가 속에서 표준 원가보다도 실제 원가가 더 비싸게 치어졌다.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더 비싸게 치어졌다는 얘기는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불리하다. 반면에 실제 원가보다 표준 원가 쪽이 더 많이 잡아졌다. 그럼 실제 원가가 적게 됐다. 이러면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표준 원가를 잡았을 때 이 표준 원가보다 실제가 더 비싸게 치어졌다면 불리하다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표준 원가가 더 이해되느냐 그럼 사게 치어졌다. 그러면 유리하다. 그래서 유리와 불리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표준 원가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왜 되느냐 그러면 이 원가와의 차이를 갖다 왜 되느냐, 조율해 나가는 이야기, 원가와 차이를 갖다 조율해 가는 방법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표준 원가 계산이다 하는 이야기. 결국은 뭐가 되느냐, 차이 분석을 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갖다 따져서 이걸 통제해 나가는 기법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라 그러죠, 표준 원가 계산 제도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우리가 써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표준 원가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로 보면 뭐가 되냐, 변동 원가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표준 원가를 우리가 생각했다면 사전 표준을 잡아주고 나중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러느냐, 바로 여러분들과 얘기했던 이야기, 바로 표준 원가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변동 원가의 개념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죠. 변동 원가는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재고를 누적을 박자. 이게 이제 변동 원가는 그야말로 뭐가 되느냐,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변동 원가는 불필요한 재고, 필요 없는 재고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 말자. 이 재고를 갖다가 가능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누적을 방지하자. 누적 방지.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죠. 바로 불필요한 재고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누적을 방지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변동 원가는 실제로 여유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100개가 필요한데 120개를 가졌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만큼 20개가 과잉되지. 이렇게 변동 원가가 일어날 때 뭐가 되느냐, 변하는 원가는 재고의 과잉을 방지하는, 재고의 과잉, 재고를 갖다 과잉하는 걸 갖다 방지하는 정책을 갖다 쓰자. 그래서 재고의 과잉의 방지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목적으로 한다. 과잉의 방지.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핵심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변동 원가를 갖다 우리가 이끌어갈 때는
재고의 쓸데없는 부위를 갖다가 줄여주자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냐? 그럼 변동원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재고의 과잉을 우리가 막아주자. 이런 얘기가 바로 일종의 하나의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관련 원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련 원가. 이 관련 원가는 뭐를 갖다 얘기하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단기 특수. 화폐 시간 가치를 갖다가 단기 특수적이냐, 아니면 뭐가 되냐, 장기적이냐, 장기 의사결정이냐, 여기에 따라 장기냐 단기냐, 여기에 따라 화폐 시간 가치를 우리는 화폐는 시간 가치를 가진다라고 재무관리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화폐 시간 가치를 갖다가 단기의 경우는 생략하자. 그러나 장기가 될 때는 화폐 시간 가치를 갖다 고려하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자. 이 내용이 뭐가 되냐? 관련 원가는 바로 단기냐, 단기 특수냐, 아니면 장기적이냐, 여기에 관련되어서 바로 화폐 시간 가치를 논하느냐, 논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관련 원가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된다 하는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관련 원가다 그럴 때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라. 그러면 관련 원가는 대안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대안의 차이가 있다. 대안의 차이가 있으면 뭐가 되느냐? 그럼 관련 원가라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이 대안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비관련 원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련 원가는 어떤 거냐? 대안을 어떤 거 취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갖다 줄 때 우리는 관련 원가다. 그러나 예를 들어 만약에 뭐 한번 결정된 내용이 전혀 돌릴 수 없는 매몰 원가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이게 매몰 원가죠. 매몰 원가는 한번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해진 원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가끔은 매물 원가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고수도 칠 때 돈 잃어버렸다. 그럼 그걸 갖다 되돌릴 수 없단 말이야. 이런 걸 매물 원가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비관련, 대안의 차이가 없다. 방법이 없다 이거지. 그러나 대안의 차이가 있는 건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변동비다, 회피 가능 고정비다, 기회비용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기회비용입니다. 어떤 기회를 갖다 취하느냐에 따라 기회비용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대안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 대안의 차이가 있으면 관련 원가고, 대안의 차이가 없는 매몰 원가 같은 거 매몰 원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매몰 원가의 경우는 대안의 차이가 없다. 이런 점들을 한 번쯤 원가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균형성과표. 굉장히 뭐 회계 쪽이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균형성과표라는 얘기는 정말 경영학에도 나오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회계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된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비교적 균형성과표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아는 용어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균형을 갖다 나타내는 성과다. 그러니까 BSC라고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BSC에서 얘기되는 이야기는 뭐가 되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균형성과는 한쪽으로 편중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갖다가 골고루 신경을 쓰자. 예를 들어 재무적 관점, 최상의 이야기가 되겠죠. 고객의 관점,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프로세스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효율적이다. 효율성은 바로 평상시에 우리가 이끌어가는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이미 몇 번 이야기를 했죠. 바로 과정이다. 그럼 결과는 뭐가 되냐? 효과적이다 그럴 때 효과성. 그건 바로 결과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정과 결과를 얘기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내부의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며 뭐 여러 가지 운영의 프로세서, 혁신의 프로세서, 판매 후의 서비스의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세스라는 이야기 흐름 속에 따지는데 효율성과 효과성.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살리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프로세스 과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학습과 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습과 성장.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무적 관점, 고객적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다. 그런데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기업의 학습과 성장 역량. 한마디로 보면 종업원들에게 여러 가지 똑같은 반복을 갖다 시키는 학습이 되죠. 학습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성장 역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장 역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성장 역량이라는 얘기 요거에 비중을 두며 어디에 되느냐 그럼 이끌어가는 걸 학습과 성장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느냐 한번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QWL 여러분이 우리가 조직행위를 얘기할 때 바로 뭐가 되느냐 노동자의 삶의 질 근로의 삶의 질을 갖다 QWL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종업원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종업원의 유지율. 유지율의 반대가 뭐가 되죠? 이직률. 얼마나 이탈을 하느냐, 얼마나 유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생산성 이런 것들을 관점을 갖다가 두며 우리가 뭐가 되느냐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제도 중에 중요한 이야기는 한쪽의 BS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재무적 관점, 고객적 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이라는 관점을 갖다가 두며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주는 일람표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비교적 우리가 BSC이다 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BSC에 대하여 우리가 빠른 시간으로 한번 템포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품질의 원가다 그런데 이건 바로 생산관리 영역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바로 제품에 대하여 품질에 대한 부위를 갖다 가지고서 원가 관리하는 걸 갖다 우리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뭐가 되냐 원가 관리다. 그리고 새롭게 등단된 하나의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맨 먼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런데 원가의 바로 일정한 품질의 원가 관리 제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품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자. 품질을 일정 수준까지 유지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품질 원가 관리의 의미다 이겁니다. 그래서 품질 원가 관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품질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느냐. 그래서 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갖다 관리비 부승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거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통제 비용이다. 일종의 컨트롤 뭐가 되느냐 그럼 코스트다. 그러니까 CC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실패 비용이다 그럴 때 페일 코스트 그러니까 FC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불량품이 나지 않게끔 통제를 하자. 통제 비용이죠. 거기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냐 미리 예방을 하자. P 코스트라고 얘기하죠. 프리벤션은 바로 예방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물건이 나올 때마다 예전에 평가를 하자. 그러면 P 코스트, A 코스트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다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통제 비용. 일정 품질을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통제 비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반면에 우리 실패 비용에는 잘못 만들어서 기업이 손해를 보는 걸 갖다 우리는 실패 비용이라 그러는데 내적 실패다 그럴 때는 공장 내에 있을 때는 이건 내적 실패입니다. 외적 실패다 이럴 때는 공장 뭐가 되느냐 그럼 바깥 공장 외에 예를 들어 시장에서 예를 들면 클레임이 걸렸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외적 실패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일어나는 비용을 갖다 페일 코스트 그러니까 FC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품질을 일정하게 가지기 위한 바로 제도를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품질 원가 관리다. 그런데 여기는 CC와 FC라는 이야기, CC와 FC라는 이야기 이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하고 CC의 이야기는 P 코스트와 A 코스트,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이 있고 반면에 실패 비용은 뭐가 되느냐 그럼 내적 실패냐, 외적 실패냐 그러는데 페일 코스트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적합 품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품질 원가 관리 제도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역시 회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미리 먼저 품질 관리 속에서 우리가 알아보자 이겁니다. 바로 여기는 수명주기. 세 번째는 수명주기에 대한 원가 계산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수명주기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연구개발로부터 고객에게 서비스까지 갈 때까지 하나의 제품이 드러나서 등장으로부터 사라질 때까지 과정 이걸 우리는 제품의 수명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우리가 도입기다, 성장기다, 성숙기다, 쇠퇴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명주기라는 얘기를 갖다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명주기는 바로 연구개발에서부터 제품을 갖다가 사용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각각의 마다 중요한 이야기는 원가 통제보다는 원가 절감이라는 게 중요하다. 통제가 아닌 절감이라고 말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하는 게 수명주기. 바로 제품의 수명주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구개발 단계로부터 연구에 뭐가 되냐 그러면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강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될 원가 수명주기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이야기들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제 KIFRS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15절이 되겠죠. 15절에 국제 뭐가 되느냐 KIFRS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KIFRS는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볍게 우리가 한번 보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KIFRS가 되기 전에 옛날은 GAAP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썼죠. GAAP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정된 회계 원칙을 KGAAP라고 우리가 불러주며 이걸 국제적으로 바뀌는 KIFRS로 바꾸자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법적으로 얘기할 땐 2011년부터 바로 국제화 세계는 하나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국제화 시기에 IFRS를 쓰자.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회계 정책 변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회계 정책 변경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 회계의 제도의 변경. 제도의 변경이라고 얘기하죠. 제도의 변경이다. 그래서 회계 제도가 변경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바로 옛날의 제도에서 새로운 제도로 유제도로 변경되는 거. 이걸 갖다 회계 제도 변경이라고 불렀는데 KGAAP에서 KIFRS가 되는 건 뭐가 되죠? 바로 국제회계로 변경되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단 12개 내용으로 쭉 만들어졌다 하는 정도로 알고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고 그래서 왜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3년 전인 2009년도부터는 자기들이 쓰고 싶으면 쓴다 하는 자의적, 조기 적응을 위하여 2009년부터 썼고 실제로는 2011년도부터 GAAP가 아니라 IFRS가 되고 이런 걸 갖다 회계 제도 변경이라고 불러줬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이 어디 가서 미국에 가서 만약에 상장을 하든지 유럽에 가서 상장을 할 때는 국제회계 기준을 갖다 따라주지 않고 우리나라 거 썼다면 미국 갈 때는 미국 거, 유럽 갈 때는 유럽 거 이렇게 우리가 회계 제도가 다른 내용을 갖다 쓴다면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IFRS가 나오게 된 동기다 하는 얘기가 되고 바로 이거는 실무 중심에 뭐가 되느냐 회계 원칙.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도입을 갖다 했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국제회계는 실무 중심이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한국에 도입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딴 나라 가서 상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도 이해된다 IFRS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2011년부터 쓰고 2009년도에 됐다 그런 얘기를 한번 좀 알아주면 되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 국제 KIFRS와 옛날에 KGAAP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를 가볍게 보면 철저히 여기는 원칙 중심의 회계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를 갖다 결합이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를 쓴다. 연결 재무제표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라는 말은 시장가치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시장가치를 갖다 중심점으로 우리가 잡는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자. 예를 들어 대충 예를 들어 얼버무린다든가 이런 건 안 되고 반드시 공시는 바로 우리가 왜 되죠? 상장된 기업이 재무제표가 나올 때는 바로 우리가 나타내는 걸 공시라고 한단 말이야. 공시 의무를 강화하자 이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재무제표 여러 가지 명칭이나 구조가 세계화되게끔 뭐가 되느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변형을 가져온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5가지가 특징이다. 원칙 중심 회계, 연결 재무제표를 쓴다. 시장 가치를 따지는 공정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 기업을
공시하는 걸 갖다 굉장히 강화해서 바로 정보를 공개화하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의 여러 가지 명칭이나 구조에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는 잉여금 계산서가 옛날에는 IFRS에 뭐가 독자적으로 5가지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주석 속에 IFRS 주석 속에 잉여금 계산서가 들어가며 부연적 설명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했던 거, 이런 얘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특징적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를 가볍게 우리가 한번 잡아주며 정리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느냐 그럼 마지막 종착역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회계의 제도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 가지 원가, 14장에서 원가를 얘기했죠. 원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표준 원가가 어떠냐, 변동 원가가 어떠냐, 관련 원가가 어떠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B에서 C를 갖다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품질 관련에 대한 원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수명 주기에 대한 원가 계산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서는 바로 여러분 KIFRS가 되었을 때 바로 왜 도입했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했고, 도입하는데 지켜야 할 뭐가 됐나 중심점이 요 5가지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하여 이제 그 이상도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원가 회계 이외에 뭐 우리가 여러 책 속에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용어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제 바로 KIFRS에 대한 이야기는 원칙 중심, 연결 재무제표, 공정가치, 공시의무 강화, 재무제표 명칭의 구조, 여기 변경을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더 우리가 추가해야 될 이야기들, 더 추가해야 될 이야기를 한번 보면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느냐, 단기 의사결정 속에서 몇 가지 선생님이 쭉 해야 되느냐 그럼 정리를 하며 시사성리는 이야기를 한번 보죠. 단기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맨 먼저 나오는 게 관련 원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련 원가다. 이 관련 원가가 뭐가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관련 원가가 뭐냐 했는데 대안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비관련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게 비관련 원가에 속하는 영역이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관련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매몰 원가다. 매몰 원가는 한 번 없어진 원가는 절대 예전에 돌릴 수 없는 게 매몰 원가라는 얘기를 쓰죠. 예를 들어 내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고스톱을 치다 돈 잃어버렸다. 회전 돌릴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냐 그러면 바로 비관련 원가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의사결정의 대안 간의 차이가 없다. 대안의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A안을 쓰든 B안을 쓰든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대안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없다. 그럼 차이가 없다면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비관련 원가라고 불러준다. 메모리 원가라든가 대안의 차이가 없다. 대안의 차이가 없다 그럴 때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관련 원가라고 얘기하고, 관련 원가는 대안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A안과 B안을 썼을 때 만약에 여기가 10,000원의 차이가 있다. 10,000원 차이가 있다면 이건 뭐가 되죠? 바로 A안을 취했을 때 B안보다도 10,000원이 절약된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하나의 대안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럴 때는 우리는 관련 원가라 불러준다는 용어, 회계에서 여러분들 용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 불능 원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했고, 세 번째는 회피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능한 원가, 회피 불능 원가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불능 원가는 뭐가 되느냐, 경영자가 바로 CEO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원가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일종의 통제 뭐가 되냐, 불능 원가라고 불러준다. 회피 불능이라고 불러준다 해서 세 가지,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회피 불능 원가라는 이야기까지 우리 세 가지를 갖다가 먼저 용어순에 정리를 해둔 게 좋겠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사결정의 접근법에는
의사를 갖다 우리가 결정할 때 그 접근 방법에는 크게 하나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며 접근한다. 이런 용어도 이제 가끔 우리 책에는 없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의 요 후반부 이야기는 꼭 책에 없지만 그래도 책이나 아니면 다른 책에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뭐 20분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 보니까 그 우리가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죠.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접근법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회계 원리를 강의하는 마지막이 되고 중급 회계 쪽에서 이제 배울 때는 수준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 여러 번 배우는데 이런데 다 쓰여지는 얘기입니다. 이제 의사결정을 갖다 접근하는 데는 첫째는 총액으로 접근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총수익에다 총비용을 갖다 얘기하는 걸 갖다 총액접근법이라고 얘기하죠. 이 총액접근법은 말 그대로 뭐가 되느냐. 토탈 코스트의 개념. 토탈 뭐가 되느냐. 그럼 프로피트에다가 토탈 로스를 갖다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B라 총 비용에다가 총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익을 갖다 우리가 비교한다. 이게 총 수익이 되죠. 총 수익에다가 총 비용을 갖다 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 그래서 물론 여기는 뭐냐 그러면 프로피트를 쓸 수 있고 인컴이란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 수익에다가 총 비용을 빼서 이걸 가지고 통제하는 기법을 갖다 총액접근법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토탈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라 하는 말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분. 정분이라는 말은 늘어난 부분. 늘어난 부분. 정분의 접근법이란 말은 대안들의 차이를 갖다가 해야 되는가 그러면 바로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거. 어느 거와 어느 거의 차이가 많으냐 하는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정분이라는 말을 쓴다.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총액으로 접근해가 우리가 생각할 거냐 아니면 정분을 할 거냐. 지금 요 후반전 이야기 제가 이야기하는 교과서 2회 이야기는 한 번 정도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노트로 또는 아니면 연필로 따라오며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의사결정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유형별 의사결정이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유형별 의사결정에는 어떤 게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회계 속에서 유형별 의사결정에서는 부품을 자기가 제조할 거냐 외부에서 구입할 거냐 하는 유형별. 우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형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형별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오느냐에 따라 자주자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중급 회계 쪽에 가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소위 말해서 부품 자재를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왜 되느냐 그러면 살 거냐 자기의 재료로 쓸 거냐 자기의 재료로 쓸 거냐 이 말이죠. 반면에 아예 외부에서 구입할 것인가 자기 재료로 쓸 건가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다른 회사로 외부에 구입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회사의 자료를 쓸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해서 쓸 거냐 하는 문제에 고민을 갖다 하는 게 첫 번째 유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외부의 구입 가격과 그 다음에 자기가 왜 되느냐 그러면 회피 가능과 기회비용이라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외부의 외부에 구입하는 가격이 어느 범위냐 이 말이죠. 외부에 구입하는 가격의 범위가 한마디로 말하면 회피 가능 원가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가능 원가와 기회비용이라는 두 가지 이거보다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크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바로 자기 재료를 쓰는 겁니다. 왜? 비용이 너무 크니까 자기 재료를 쓰라 이거죠. 외부에 구입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더라 뭐 이겁니다. 그러나 외구입 가격이 오히려 회피 가능 원가와 기회비용을 갖다 다는 것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외부에 들어오는 자료를 갖다 쓰는 게 좋다. 외부에 재료를 쓰는 게 좋다. 이거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자기가 회피 가능한 원가와 기회비용이라는 두 가지를 다는 것보다도 만약에 크게 치어지면 자기의 재료를 쓰는 게 낫고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바로 뭐가 되느냐 외부의 자료를 갖다 쓰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가 뭐냐 그러면 특별 주문을 수락하느냐 거절하느냐 이제 어떤 특별 주문을 갖다 요청했을 때 수락하느냐 거절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여러 책을 갖다 보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6강이 끝나서 27, 28, 29, 34강 정도는 우리가 기출 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회계 쪽에서 쭉 다루며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기초적인 바로 뭐가 됩니까? 중급 회계가 아니라 우린 재무회계 쪽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제 쭉 같이 한번 풀어나가는 쪽으로 진행하죠. 자,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특별 주문을 수락하느냐 거절하느냐. 예를 들어 특별 주문을 갖다가 수락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자. 특별 주문이 있을 때 이 특별 주문을 갖다 수락할 거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절할 거냐. 이런 얘기가 되죠. 예,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럴 때는 기존 설비 능력으로 생산이 가능하자. 기존 설비 능력으로 생산이 가능하냐? 생산이 가능한가? 물어봐야 돼.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생산이 가능하다면 특별 수준에 인하여 우리가 뭐냐 그러면 특별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주문의 수락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입과 수입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수익이 뭐가 되느냐 그럼 변동비가 이해되느냐. 요 두 가지. 우리가 만약에 얻어지는 수익은 얼마며 변동비를 얼마나 절감하느냐 요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기존 설비 능력을 갖다가 그냥 써서 생산을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하라.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기존 설비로 생산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가능이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불가능하다고 해야죠 하는 문제가 되겠죠. 가능할 때는 수입과 변동비를 따져봐라. 여기 바로 된다면 여기는 추가적인 설비, 추가 설비의 비용이 어느 정도죠? 추가되는 설비 비용을 갖다 우리가 고민해야 돼. 추가 설비 비용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판매로 인한 뭐가 됩니까? 기존 정규 판매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에 속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수익을 우리는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수익에 대한 변동비 감소. 이 판매해야 될 수익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변동비 감소액. 이걸 갖다 우리가 따져봐라 이거죠. 수익과 변동비 감소액을 따져봐라. 추가로 설비를 갖다 해야 되는 비용과 기존 뭐냐 그러면 정규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과 변동비 감소로 일어나는 감소의 부위를 갖다가 차이를 따져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보고 특별 주문을 갖다가 결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문에 대한 유리와 폐쇄. 차라리 어떤 부문을 갖다가 유지하느냐 아니면 아예 폐쇄하느냐. 요것도 이제 회계 쪽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뒷부위의 한 10여 분 이야기는 쭉 선생님이 교과서는 없지만 한번 여러 책을 통하여 한 번 정도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같이 한번 정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부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살 때 부분적으로 해야 되느냐 유지하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폐쇄하느냐. 유지와 폐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얘기죠. 바로 회사 전체 이익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그건 바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냐 폐쇄하는 게 유리하냐는 회사 전체 이익. 회사의 전체 이익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고민을 갖다 해서 바로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얼마만큼 영향을 주지 하는 걸 갖다 따져서 부분에 대한 유지냐 폐쇄냐를 결정하는 게 좋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많은 자원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생산을 하라 이럴 때 어디에 생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한정된 제약. 이럴 때는 공원이익이 가장 높은 쪽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공원이익이 가장 높은 곳에 투자를 해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가 되느냐 자원이 많지가 않는데 한정된 자원인데 이럴 때는 공원이 높은 쪽에다가 해야 되죠. 투자를 하고 바로 생산을 하는 게 낫다 하는 말이 되죠.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일 때는.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이 될 때, 두 곳 이상이 될 때, 한 가지일 때는 뭐냐? 공원이익이 가장 높은 쪽을 갖다 찾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두 가지가 될 때는 바로 최적 자원 활용을 위해서 바로 선형계획법. 여러분이 잘 알지만 선형계획이다 그럴 때 선형은 직선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직선. 바로 두 개씩. 이 두 개씩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서 어떠냐?
이 선형이란 말이야. 일반식과 입원식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뭐냐? 두 식을 갖다 놔놓고 여기가 만약 제약 조건 속에서 두 가지가 겹친다 이럴 때는 뭐가 되죠? 요 안쪽이란 말이야. 요 안쪽인데 이게 뭐냐? 그럼 최대일 때는 요거지. 최대가 될 때는 요쪽을 갖다 취하고 요쪽을 취하고 요쪽을 취하고 용용은 뭐 100이죠. 요거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하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대를 얘기할 때 최대 쪽은 뭐가 되느냐? 요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서 요점 요걸 갖다 대입해서 만약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될 때는 바로 선형계획에 의한 그림을 갖다 그려서 최적 자원 활용을 우리가 찾아줘라 이래야 되겠죠. 찾아줘라 이런 얘기가 되죠.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예를 들냐 그러면 만약에 최소 쪽을 갖다 얘기한다. 여기서 예를 들어 그림을 갖다 하나 더 그려보면 최소를 갖다 얘기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최소가 될 때는 이 바깥쪽이란 말이야. 바깥쪽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만나는 요 교차점이나 아니면 뭐가 되느냐 요점이나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요점 이런 점을 대입해서 낮은 쪽 요는 미니 쪽을 갖다 우리가 찾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찾으면 된다. 대입해서 낮은 쪽 얘는 대입해서 맥시멈 되는 쪽 최대가 될 땐 맥시멈 최소가 될 땐 미니멈을 갖다 찾아줘라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 하나일 땐 공원이익이 높은 쪽만 찾으면 되지만 두 가지 이상이 될 때는 선형을 꺼서 맥시멈이 될 땐 요거 중에 우리가 대입해서 다음에 미니멈이 될 때는 요거 중에 대입해서 미니가 되는 쪽을 취하면 된다는 이야기로 바로 선형에 의하여 정리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는 단기적인 거라면 이번에는 장기적인 어떤 의사결정 장기적인 의사결정도 있죠. 지금은 단기적인 의사결정의 이야기들을 쭉 한번 골라서 뭐 우리 교재는 없더라도 한 번 정도 이런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시간이 남기 때문에 바로 원가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쭉 얘기를 갖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시사성 있는 이야기. 자, 우리가 봤을 때 아까는 단기적이라면 장기적인 원가 전략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말이 되죠. 자, 장기적인 전략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아까는 단기였다면 장기적 전략. 장기적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첫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략적 원가 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략적 원가 관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략은 멀리를 내다보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방향을 설정하는 장기적인 입자이죠. 이럴 때는 바로 핵심 성공 전략인 제품의 서비스나 가격이나 품질이나 고객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핵심을 갖다가 혁신을 시킬 수 있나 하는 이야기를 갖다 가지기 위하여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목표 원가 가격 목표 원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계산이다. 목표 원가 계산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건 원가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두 번째는 가치사슬.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이 쭉 흘러가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뭐가 되느냐? 원가가 의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카이젠션 하는 말이 되죠. 카이젠션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카이젠 원가 계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카이젠이란 학자가 원가에 대한 계산을 갖다가 우리가 고민을 하며 내놓은 이야기가 카이젠 원가 계산 제도다 하는 말이 되는데 여기는 바로 제품의 수명주기 그 다음에 제조 단가,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혁신보다는 소규모의 지속적 계산, 소규모의 지속적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개선. 이게 목적인 게 뭐가 되냐? 카이젠 원가 계산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더 어떤 이야기라면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수명주기 원가 계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품의 수명주기 원가 계산이다 하는 게 네 번째 나오는데 바로 제품의 수명주기별로 수명주기 원가 계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가 계산이다. 이 말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품의 고안으로부터 제품을 이제 여러 가지 고안하겠죠. 고안하고 고민한단 말이야. 이래서 나중에 뭐가 되느냐 폐기될 때까지 폐기의 시점까지 고안부터 폐기가 될 시점까지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품에 관한 모든 관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원가를 갖다 다 고민하는 거, 모든 원가를 다 고민하는 게 뭐가 되느냐?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한 원가 계산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계산 제도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앞에 우리 책에도 나왔죠. 예방, 또 평가, 실패 속에는 내부, 외부 실패,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야기 생각해주면 되겠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이익의 전략 가운데는 차별화냐 아니면 원가 우위냐. 차별화는 여러분 잘 알지만 고가 제도를 취하는 거죠. 원가 위는 저가를 갖다 생각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활동 기준으로 잡을 때는 부가가치, 뭐 말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활동 기준은 부가가치를 생각하라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 영유물류 그럴 때는 완성 판매 후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게 영유물류 원가 계산이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봤을 때 제약 지원 이론이란 말이 나오죠. 이때는 총비용이 얼마냐, 재료비가 얼마냐,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 어떠냐 하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따져가며,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얼마만큼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줍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밸류 에디드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대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뭐 저희 책에는 없습니다만 시중책 속에서 얘기가 되니까 제가 후반전 한 20분 정도 얘기했던 내용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며, 말로 제가 또 판세했던 거 좀 빠른 속도로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연필로 적으며 체크해서 더 더해놓으면 혹시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게끔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나머지 30강까지는 이제 많이 다뤄보지 못했던 문제를 차곡차곡 다루면서 30강까지의 바로 우리 회계 원리를 정확하게 훈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원가 회계에 대한 문제를 분야별로 골라서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풀며 마무리를 해서 바로 회계 원리는 30강, 그 다음에 우리가 손세정 회계사님이 얘기한 그 다음에 중급회계 30강 해서 전체 60강으로 여러분의 바로 내용을 갖다 진행하며, 다소 미흡한 부위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서 채워주시며,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이런 사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고 문제풀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